여러분, 만약 딸이 데려온 남자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국내 3위 건설그룹의 회장이며 수십 년간 수천 명의 직원을 이끌어온 제가 딸이 내민 남자의 손을 보는 순간, 손톱 밑에 낀 시커먼 기름때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냥 굳어버렸습니다. 딸의 이름은 한서연, 28살. 제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제 하나뿐인 딸입니다. 그 딸이 데려온 남자는 박민준, 30살. 동네 정비소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이 아이를 키우며 평생을 바쳐온 제가 딸 하나 잘 시집 보내는 것이 소원이었던 제가 정비소 직원이라는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요. 어떤 남자인지, 정말 우리 딸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뒤에 딸린 배경을 노리는 건지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결혼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낡은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지 않게 묶었어요. 화장도 지웠습니다. 그리고 박민준이 일하는 정비소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시간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딸이 남자를 처음 데려온 것은 어느 토요일 점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부터 집안을 다듬었어요. 딸이 누군가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저는 은근히 기대를 했거든요. 서연이는 워낙 조심스러운 아이라서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니 데려온다고 했을 때는 이미 마음이 꽤 기울어진 사람이겠거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생각했어요. 변호사? 의사? 아니면 대기업 임원? 딸이 유독 똑똑하고 곱게 자랐으니 그 정도 짝은 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그 이상이어도 괜찮았어요. 제 딸이 평생 부족함 없이 살았으면 했으니까요. 초인종이 눌렸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야.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딸이 서 있었고 그 옆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작업복이었습니다. 진한 남색 작업복. 가슴팍에 정비소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어요. 소매를 걷어 올렸는데 팔뚝이 까맣게 그을어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에 박힌 기름때를 저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준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어요. 인사도 차분하게 했습니다. 눈을 내리깔지 않고 저를 똑바로 봤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웃으면서요.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점심을 먹는 내내 저는 그를 관찰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딸과 어떻게 만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인지. 박민준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허풍도 없었고 과장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자기 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비소에서 일한 지 7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사장이 연세가 있어서 나중에는 정비소를 인수할 생각이라고도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비소 인수. 우리 딸이 원하는 게 그런 삶일까요? 평생 기름 냄새 맡으며 작업복 빨아주며 사는 게요. 밥을 먹고 나서 서연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박민준이 잠깐 밖에 나갔습니다. 저는 딸에게 다가갔어요. 서연아. 응, 엄마. 진심이야? 딸이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응. 짧지만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외면할 수 없었어요. 딸의 눈에서 처음으로 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가장 진지하고 가장 맑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죽은 남편 사진이 걸린 쪽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남편은 뭐라고 했을까? 남편은 저보다 사람을 잘 봤어요. 저보다 훨씬 넉넉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웃으면서 뭐라고 했겠죠. 당신은 또 겉모습만 보고 있는 거야. 저는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결혼 얘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저 남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찾아가기로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내 일정을 다 비워두게.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개인적인 일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코트를 꺼냈어요. 남편이 떠나기 전 제가 아직 평범한 주부였던 시절에 입던 코트였습니다. 빛이 발해 있었어요. 솔기도 달아 있었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아무도 저를 회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저는 코트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누웠습니다. 낡은 코트에서 오래된 냄새가 났어요. 세월의 냄새랄까요? 저도 한때는 이 코트를 입고 딸을 업고 시장을 다녔는데 그 시절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저는 박민준의 정비소로 갑니다. 정비소는 골목 끝에 있었습니다.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기름 냄새와 녹슨 쇠 냄새가 한꺼번에 코끝을 찔렀어요. 천장에는 형광등이 하나 깜빡이고 있었고 바닥에는 각종 공구들이 질서 있게 놓여 있었습니다. 질서가 있다는 점이 눈에 들어왔지만 저는 일부러 고개를 저었어요. 차 한 대가 들어 올려진 리프트 아래에서 누군가 엎드려 작업 중이었습니다. 박민준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금방 나갑니다. 그는 아직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낡은 코트에 운동화를 신고 두꺼운 안경까지 썼으니까요. 평소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그 모습에는 알아보지 못할 거라 확신했어요. 그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기름이 묻어 있었어요. 손으로 훔쳤지만 더 번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웃었어요. 환하게요. 어떻게 오셨어요? 제 차가 며칠째 시동이 잘 안 걸려서요. 저는 미리 준비한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래된 중고차를 한 대 구해두었거든요. 회사 차가 아닌 그냥 낡은 소나타를요. 박민주는 차를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별말 없이 후드를 열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그를 관찰했어요. 손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배터리를 보고 케이블을 보고 연료 라인을 봤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점화 플러그가 오래됐네. 그리고 여기 접지가 좀 느슨한 것 같고. 얼마나 걸려요? 오늘 안에 될 것 같은데 부품이 있으면요. 잠깐만요. 그는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부품을 가지고요. 그때였습니다. 정비소 앞에 낡은 경차 한 대가 덜컹거리며 들어왔어요. 창문이 내려가고 할머니 한 분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분이었어요. 민준아.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일 있어요? 에어컨이 또 이상해. 더운데 바람이 안 나와. 박민주는 제 차 작업을 잠시 멈췄습니다. 할머니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올라오세요. 제가 볼게요. 아이고, 바쁜데 미안해. 아니에요. 잠깐이면 돼요. 그는 할머니의 차를 살폈습니다. 20분쯤 됐을까요? 에어컨이 다시 돌아갔어요. 바람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냉매가 부족했어요. 보충해드렸어요. 얼마야? 박민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됐어요, 할머니. 워낙 오래 아시던 분인데.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다음에 맛있는 거 사다 주세요.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박민준을 봤어요. 그는 이미 다시 제 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스름돈을 챙기는 것도 잊은 것처럼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친절이 진심인지 아니면 원래 저런 동네 분위기에서는 의뢰하는 일인지 단 한 번의 관찰로는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지켜봐야 한다고요. 수리가 며칠 걸릴 것 같아요. 부품 오는데 하루 이틀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 차 놔두고 가셔도 돼요. 그럼 부탁해요. 저는 그 말을 빌미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차 상태를 확인한다는 핑계로요. 그렇게 저의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점심시간에 맞춰갔어요. 정비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가 일하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거든요. 정비소는 생각보다 분주했습니다.
차들이 3대나 들어와 있었어요. 박민주는 혼자 3대를 동시에 보고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사장님이 한쪽에 앉아 계셨는데 무릎이 불편하신지 잘 일어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대기 의자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그는 쉬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도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먼저 나가 맞이했어요. 전화가 오면 공손하게 받았습니다. 심부름도 했어요. 사장님이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 얼른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차를 들고 왔어요. 차가 긁혔는데 박민준이 실수로 그런 게 아닌가 따지는 눈치였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어제 여기 맡기고 갔더니 여기 긁혔잖아요. 손님 차 맡으실 때 사진 찍어놨는데요. 이미 있던 흠집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차를 내가 모르겠어요? 박민주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안으로 들어가더니 태블릿을 들고 나왔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입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미 이 부분에 긁힌 자국이 있어요. 남자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결국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관리를 잘해야 하는 거 아니오 하고 퉁을 놓고 나갔습니다. 박민주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별 표정이 없었어요.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 남자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오후 늦게 사장님이 퇴근하셨습니다. 박민준 혼자 정비소를 닫았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물 한 컵을 가져다 주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비소 한쪽에 작은 냉장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박민준의 작업대 위에 뭔가가 놓인 걸 봤습니다. 낡고 해진 지갑이었어요. 한쪽 끝이 너덜너덜 뜯어져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쓸 것 같지 않은 아주 오래된 지갑이었어요. 그 지갑에서 뭔가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다가갔습니다. 낡은 종이가 반쯤 접혀 나와 있었어요. 색이 많이 바랬고 끝이 닳아 있었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뭔가를 건드리면 안 됐습니다. 이건 그냥 남의 물건이에요. 하지만 그 종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색연필로 그린 것 같았어요. 어린아이가 그린 것 같은 그림이요. 노란색과 빨간색으로요. 그때 박민준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냉장고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아무것도 보지 않은 척이요. 물 드시려고요? 제가 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가져갈게요. 저는 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그 지갑, 그 낡은 지갑. 무슨 이유로 저렇게 오래된 지갑을 쓰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 창가에 앉아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할까 했다가 참았어요. 뭔가 확실히 알아내기 전까지는 섣부르게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박민준이라는 남자의 과거를 더 알아봐. 특히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요? 다 알아봐. 전화를 끊고 저는 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핸드폰 속 사진이 아니라 지갑 속에 늘 넣고 다니는 작은 사진이에요. 딸이 6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다가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딸이 6살 때 남편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생활비를 아끼려고 잠시 딸을 동네 복지관 아이방에 맡겼습니다. 한 달 남짓이었는데 그때 딸은 거기서 친구들과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 생각이 왜 갑자기 났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피곤한가 봐요. 엉뚱한 생각이 드네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정비소로 향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에 정비소 골목 어귀에서 기다렸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기 전부터요.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새벽 6시 반. 박민준이 나타났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정비소 열쇠로 철문을 열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빗자루를 드는 것이었습니다. 정비소 앞 골목을 쓸었어요. 자기 가게 앞만이 아니라 옆 가게 앞까지 쓸었습니다.
그 옆에 꽃집이 있었는데 어젯밤 꽃잎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걸 다 쓸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눈이 파리했습니다. 오늘도 잠을 별로 못 잤거든요. 잠시 후 꽃집 문이 열렸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 나오더니 박민준을 봤어요. 민준 씨, 또 쓸어줬어요? 앞이 지저분하면 꽃이 예쁘게 안 보이잖아요. 고마워요, 진짜. 우리 남편이 허리가 안 좋아서. 알아요. 괜찮아요. 그 대화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장면이었어요. 아마 매일 있는 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세우고 골목에 서 있었어요. 그날 오전 저는 정비소 안에 들어가 또 기다렸습니다. 차가 아직 수리 중이라는 핑계로요. 그때였습니다.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정비소로 뛰어들어왔어요. 민준 아저씨. 재민이. 왜? 자전거가 펑크 났어. 내일 소풍인데. 아이의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금방 울었거나 금방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박민주는 손에 들던 공구를 내려놓았어요. 별말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의 자전거를 보더니 앉아서 바퀴를 살폈어요. 뒷바퀴가 완전히 나갔네. 튜브 갈아야겠다. 아저씨 돈 없는데. 엄마가 용돈 다음 달에 준다고 해서. 됐어. 나한테 빌려. 소풍 다녀와서 갚아. 진짜? 대신 갚는 거 잊으면 안 돼. 알았어.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민주는 무릎을 꿇고 자전거 바퀴를 뜯기 시작했어요. 땅이 더러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대기 의자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계산 없이 하는 행동 같다는 느낌이요. 저 아이가 정말 돈을 갚을 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쉽게 빌려준다는 게 미련한 건지 착한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전거가 고쳐지자 아이가 박민준에게 달려들어 안겼습니다. 꼭 껴안았어요. 박민준은 머쓱한 듯 웃으면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아이가 나가고 나서 박민준이 혼잣말처럼 했습니다. 소풍 날씨 맑아야 할 텐데. 아무에게 한 말도 아니었어요. 저한테 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스스로에게 한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박민주는 정비소 한쪽에 앉아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작은 밥통이었습니다. 직접 싸온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시선을 느꼈는지 박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직 기다리세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점심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 근처에 국밥집이 있어요. 거기 맛있어요. 별 대단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툭 던진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일어나서 그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일주일째 낡은 코트를 입고 정비소 골목을 기웃거리고 있는 걸까? 이런 게 무슨 시험이야? 그런데 포기가 안 됐습니다. 저는 아직 그 지갑 속 그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니까요. 닷새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비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회장님, 박민준 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호텔방 소파에 앉았습니다. 등이 곧게 펴졌어요. 말해. 박민준 씨 현재 30세입니다. 부모님은 그가 12살 때 이혼하셨고 이후 어머니와 둘이 살다가 어머니가 그가 21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연고가 없는 상태고 정비기술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빚은요? 없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병원비로 생긴 빚을 7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7년. 홀로 7년을 갚았다는 겁니다. 사고 이력이나 문제 있는 기록은요? 없습니다. 음주운전도 전과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게 쉬려고 애썼습니다. 한 가지 더요, 회장님. 박민준 씨의 과거 주소를 추적하다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뭐가? 그가 9살부터 13살 사이에 살던 동네가 회장님 따님이 다니셨던 복지관과 같은 구역입니다. 특히 그 복지관에서 만든 아이들 미술 작품 기증 목록이 남아 있었는데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 회장님 따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민준 이름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딸이 6살 때 제가 잠깐 딸을 맡겼던 복지관. 그 아이방에서 그림을 그리던 딸의 옆에 그 남자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게 전부예요? 아직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제 추측으로는 두 분이 그 시절에 서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깊이 기댔습니다. 그 낡은 지갑 속의 그림.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그린 아이가 그린 것 같은 그림. 혹시 그게 딸이 그린 것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연히 그렇게까지 겹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몸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반드시 그 지갑 속 그림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은 뜬 눈으로 새웠어요. 새벽 내내 뒤척였습니다. 딸의 어릴 적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복지관 아이방을 처음 데려갔던 날. 딸이 울었습니다. 엄마 두고 가지 말라고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떼어놓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때 그 방에 또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박민준이 있었을까요? 엿새째 되는 날. 저는 가장 나쁜 짓을 했습니다. 비서를 투자자로 위장시켰습니다. 정비소 인수 자금을 대겠다고 대신 조건이 있다고 박민준에게 제안하도록 했어요. 조건이란 건 지금 사귀는 여자와 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3억을 제시했어요. 저는 골목 끝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비서가 정장 차림으로 정비소에 들어갔습니다. 명함을 내밀고 서류를 꺼냈어요. 박민준이 받아서 읽었습니다. 읽는 시간이 길었어요.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손을 내밀까? 3억이라는 돈이 눈앞에 있는데 얼마나 버틸까? 저는 거의 확신에 차 있었어요. 어차피 돈 앞에서는 누구나 같다고. 그 정도 돈이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박민준이 고개를 젓고 있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젓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뭔가 다시 말했습니다.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박민준은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을 내젓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봤어요. 거절? 저 돈을 거절한다고요? 30분쯤 후 비서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조건을 듣자마자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돈을 버리는 거라면 그건 버리는 게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서가 잠시 멈췄어요. 그 사람 없는 정비소는 필요 없다고요.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그 사람 없는 정비소는 필요 없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3억이 거기 있었는데, 정비소를 자기 이름으로 가질 수 있는 돈이었는데, 그날 저녁, 저는 또 정비소 근처에서 지켜봤습니다. 박민준이 영업을 끝내고 정비소 셔터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딸에게서 전화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봤더니 걸음을 멈췄어요.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딱딱하던 얼굴이 부드러워졌어요.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전화를 받으며 그가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비소에서 손님 대할 때와도 달랐어요. 어린아이를 도울 때와도 달랐습니다. 그냥 아주 편안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 3억을 거절한 이유가 딸이었구나. 그 정비소를 지키는 이유도 딸 때문인 건 아닐까? 저는 뒤돌아 걸었습니다. 골목을 벗어나며 손이 떨렸어요. 이 남자를 의심했던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어요. 그 지갑 속 그림. 내일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낡은 코트를 입지 않았어요. 깔끔한 옷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었습니다. 화장도 했어요. 평소 제 모습대로요. 오전 10시. 저는 정비소 문을 열었습니다. 박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허름한 차림으로 왔던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 여기 왔던 사람이에요. 박민준이 눈을 좁혔습니다. 소나타 맡기셨던 분이세요? 맞아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박민준은 손에 들던 공구를 내려놓았어요. 조용히 저를 기다렸습니다. 그 지갑. 항상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일하시더라고요. 낡은 지갑. 박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그게 왜요? 그 지갑 속에 그림이 있죠. 정적이 흘렀어요. 박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다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귀에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보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아니요. 반쯤 나와 있는 걸 잠깐 봤어요. 아이가 그린 것 같은 그림이었고, 박민주는 잠시 뒤로 물러섰습니다. 작업대 앞으로 가더니 지갑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꺼냈습니다. 그 그림을요. 낡고 바랜 종이였어요. 색연필로 그린 여자 사람 그림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렸는데 웃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 아래에 아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서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 딸 이름이었어요. 어떻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민주는 그림을 보다가 저를 봤어요. 어릴 때 복지관에서요. 제 옆에 앉아서 그리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날 어머니가 또 아프다는 연락이 와서 제가 울고 있었거든요. 그 애가 와서 앉더니 아무 말 없이 그림을 그리고 저한테 줬어요. 박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울지 말라는 말도 없이 그냥 그림 하나 그려서 제 앞에 놓고 갔어요. 저는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그게 뭔지 알았어요? 우리 엄마라고 썼더라고요. 자기 엄마 그림을 저한테 준 거예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서연이라는 것도 알았고 거기 잠깐 다니다가 사라진 것도 알았어요. 이름은 기억했어요. 서연이라는 이름. 박민주는 그림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요. 나중에 연락이 닿았을 때 그 애가 서연이인 걸 알았어요. 처음엔 말하려고 했는데 뭔가 그냥 말하기 싫었어요. 왜요? 그걸 알면 서연이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요. 그 어린 시절 때문에 저를 좋아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냥 지금 서연이가 저를 좋아했으면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를 찾아 앉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으려고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딸이 6살 때 그려준 엄마 그림. 그 그림 하나를 20몇 년간 지갑 속에 넣고 다닌 남자. 그 남자가 지금 제 딸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열이 터져 나왔어요. 62살 평생 이렇게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박민준이 다가와 조용히 물수건을 내밀었습니다. 기름이 묻지 않은 깨끗한 면 수건이었어요. 저는 그 수건을 받아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머니이시죠?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을 텐데 그를 똑바로 봤어요. 알았어요? 첫날부터 조금 이상하다 싶었어요. 서연이 엄마가 사업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눈빛이. 박민주는 잠시 멈췄습니다. 눈빛이 서연이랑 닮았거든요. 저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알았을 수도 있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시험하는 제 앞에서도 3억을 제시받아도 그냥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있었어요. 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박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말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처음으로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62살. 살면서 이렇게 쉽게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늘 고개를 곧게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웠어요. 어머니 고개 드세요. 박민준의 목소리가 편안했습니다. 저한테 사과하지 않아도 돼요.
딸 걱정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을 봤어요. 딸과 닮은 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딸이 왜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흔들리지 않는 눈. 서연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오래 침묵했어요. 박민준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다시 그 그림을 꺼냈어요. 이게 서연이가 제일 먼저 준 거잖아요. 이거 받은 날 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머니도 아프고 돈도 없고 친구도 없었고. 그런데 이 그림 하나 받고 그날 울음이 멈췄어요. 그는 그림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냐고 물으시면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랬던 것처럼 서연이가 힘들 때 옆에 있을 수는 있어요. 아무 말 안 해도 되는 사람으로요. 저는 한참을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뭔가 내려놓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20년 넘게 붙들고 있던 무언가가요. 그날 저녁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왜 엄마? 무슨 일 있어? 딸의 목소리에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평소 제가 전화를 잘 안 거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저녁 시간 있어? 응, 있어. 같이 밥 먹자.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딸은 금방 왔어요. 저는 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직접 끓인 밥이었어요. 둘이 밥상에 앉았습니다. 딸은 처음엔 뭔가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왜 갑자기 밥을 같이 먹자고 했는지, 무슨 말을 할 건지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찌개를 덜어줬어요. 맛있어? 응. 오랜만이야, 엄마 된장찌개. 예전에 내가 어릴 때 여기 앉아서 밥 먹으면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잖아. 딸이 고개를 들었어요. 응, 그랬지. 복지관 아이방에 잠깐 다닐 때도 그림 그렸지? 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저를 봤어요. 엄마, 무슨 말 하려는 거야? 저는 숨을 한 번 크게 쉬었습니다. 민준 씨 만났어.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반쯤 열렸어요. 언제? 일주일 됐어. 어떻게?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낡은 코트를 입고 정비소를 찾아간 것부터 매일 지켜봤던 것까지. 3억을 제시했다가 거절당한 것까지요. 딸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표정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놀라다가 황당해하다가 또 무언가를 참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알아.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어도 너무 잘못했다.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화를 받을 준비가 돼 있었어요. 오빠가 알면 얼마나 상처받아. 그래. 말해줘야 해. 사과해야 하고. 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된장찌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 지갑 속 그림 봤어? 봤어.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렸습니다. 엄마, 나 그날 그게 왜 그랬는지 알아? 나도 무서웠거든. 처음 복지관 갔던 날. 엄마가 두고 가고 모르는 애들 사이에 있는데. 그런데 한 남자애가 혼자 울고 있는 거야.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애가 나보다 더 무서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림 그려줬어. 내 엄마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니까. 엄마 그림 줬어. 딸이 눈물을 훔쳤어요. 그리고 다시는 못 봤는데. 나중에 만나서 그 사람이 그 애인 걸 알았을 때. 그 사람이 그 그림을 아직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6살에 그려준 그림이 20몇 년을 낡은 지갑 속에서 그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힘든 날마다 꺼내봤을 그 그림이요. 엄마, 나 그 사람 좋아해. 진짜로. 알아. 그래도 엄마가 싫다고 하면. 안 싫어. 딸이 멈췄어요. 저는 딸을 봤습니다. 눈이 부어있는 내 딸을요. 처음부터 그랬어야 했는데. 엄마가 너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어. 혼자 키우다 보니까 내가 잘못되면 엄마 잘못인 것 같고, 내가 힘들면 엄마가 부족한 것 같고, 그게 너한테 안 좋은 방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 딸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민준 씨한테 물어봤어. 서연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냐고. 뭐라고 했어?
아무 말 안 해도 되는 사람으로 옆에 있겠다고 했어.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다가 터진 것처럼 한 번에 쏟아졌어요.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딸 옆으로 갔습니다. 어깨를 안았어요. 딸이 제 품에 기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서로 안는 일이 없었는데 딸의 머리가 제 어깨에 닿자마자 숨이 먹먹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내가 더 일찍 일했어야 했어. 아니야. 엄마가 그냥 엄마인 거야. 우리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된장찌개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밥상 앞은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박민준을 공식적으로 만났습니다. 깔끔한 카페였어요. 딸도 함께 왔습니다. 저는 먼저 사과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의심하고 시험했어요. 미안해요. 박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서연이를 사랑하시니까요. 저도 이해해요. 이상했습니다.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 화를 내지 않았어요. 서운할 법한데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 그림 왜 그렇게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박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날이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가 저한테 뭔가 준 날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받은 게 없으면 줄 줄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그림 하나 받고 나서 저도 주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받은 게 없으면 줄 줄을 모른다. 어쩌면 저도 그랬는지 몰라요. 너무 오래 혼자 버텨왔기 때문에 받는 것도 주는 것도 어색해진 사람이 됐는지 몰라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응. 오늘 고마워. 저는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결혼식은 그 다음 해봄에 했습니다. 소박했어요. 박민준이 큰 결혼식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딸도 그게 좋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엔 조금 아쉬웠지만 결국 그 소박한 예식이 더 좋았습니다. 하객 중에는 정비소 단골 할머니들도 있었어요. 꽃집 아주머니도 아침마다 자전거 끌고 오던 동네 아이들도 왔습니다. 그들이 박민준을 바라보는 눈빛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그 눈빛에는 제가 일주일 동안 찾으려 했던 그 무언가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저는 박민준에게 작은 액자를 하나 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딸이 7살 때 그린 거예요. 원본이에요. 액자 속에는 집 그림이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하고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앞마당에 꽃이 피어 있는 집 그림이요. 그 지갑은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걸로 바꿔요. 박민준이 액자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응.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오래전 돌아가신 남편 묘에 갔어요. 혼자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 쪼그려 앉아 손으로 비석을 쓸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내가 겉만 봤어. 올해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풀잎이 흔들렸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알았잖아요. 진짜 사람 보는 법을요. 살아있다는 건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저는 그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62살에도 아직 배울 게 남아있다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뻤어요. 살다 보면 우리는 모두 한 번쯤 잘못된 눈으로 누군가를 봅니다. 내가 만든 기준 안에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서요. 하지만 한정숙 회장처럼 잘못을 알았을 때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강한 어머니입니다. 6살 아이가 흘린 그림 한 장이 20몇 년을 지나 가족이 되는 이야기. 진짜 인연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작고 여린 순간에 이미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